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전면 수용하면서 진행됐습니다. 경쟁을 최우선으로 삼고 낙수 효과에 초점을 맞춘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198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2007년에서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월가 점령하기에서 나타났듯이 가격 기능을 통한 시장 만능주의는 더는 지속할 수 없고 국가의 새로운 역할, 특히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IMF 탈출 과정은 짧은 시기에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 정신의 와해를 가져왔습니다. IMF 이후에 찾아온 세계적 금융위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무한 경쟁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경제 운용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두 발로 선 경제는 경제학자이자 금융 전문가이자 현재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인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가 자신이 겪은 기업 현장 경험과 그동안 쌓아온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또 혁신의 해법을 제시한 책입니다. 비정규직, 불평등, 부동산, 기업 지배구조 등 전통적인 이슈부터 플랫폼, 핀테크와 빅테크, 미중 갈등, 가상자산, 네거티브 규제, ESG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면서 기존 경제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하면 떠오르는 것이 기차 승강장입니다. 플랫폼은 사람이 끊임없이 오가는 분주한 장소, 즉 물건을 팔기 좋은 조건을 갖춘 장소입니다. 롯데백화점은 한국에서 오프라인 플랫폼 사업 모델을 새롭게 제시한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롯데백화점 이전의 전통적인 백화점은 자신들의 책임 아래 상품을 조달하고 판매하는 미국식 모델이었습니다. 상품이 판매되지 않고 남으면 재고도 그들의 책임인 모델인데 롯데백화점은 그 모델을 바꿨습니다. 자신들은 장소를 제공하고 상품 판매 업체를 입점시킨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오프라인 플랫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포스트에 잘 팔리는 물건을 가져다 놓고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상행위를 하는 모든 과정이 디지털 플랫폼 경제입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의 기술로 공정성을 주장합니다. 사람들 역시 플랫폼, 디지털 경제라는 신개념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자동으로 포함된다는 환상에 빠집니다. 저자는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란 문제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디지털 경제의 논리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오염된 데이터 또는 만드는 사람에 의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 기업은 자신들의 영리 추구를 위해 유리하게 운영하는 게 당연지사기에 당국의 감시, 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즉 플랫폼의 혁신을 위해서는 온 오프라인 구분 없이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합니다. 핀테크는 벤처기업이 활성화된 미국에서 출현했지만 중국의 핀테크가 광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여 미국의 핀테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기존 경제 질서의 재편을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 11월 중국의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는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을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에 동시에 상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업 공개를 하루 앞둔 11월 4일 중국 당국은 엔트그룹의 운영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엔트그룹과 관련해 벌어진 사태의 본질은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을 중국 정부가 제재한 것입니다. 그림자 금융이란 감독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과 그들이 취합하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한편 알리바바와 같은 핀테크 사업자의 세계적 성장과 화웨이 등 전 세계 교역에서 중국이 부상하여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중국 때리기는 단지 공화당만의 시각이 아니고 중국을 WTO 체제에 편입하여 미국 중심의 교역 체계로 끌어들인다는 미국의 국제교역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아야 한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새로운 환경이 등장할 때 시장 질서가 재편되지 않으면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 참여 기업은 살아남기가 어렵고 혁신도 쉽지 않습니다. 이 혁신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존 질서와 새로운 참여자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의 역동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앞서 나가는 시장 참여자에 대해 감독 당국이 과거 규제의 틀로 평가한다면 과연 혁신이 이뤄질까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네거티브 규제론이 나왔습니다. 규제는 완화하고 책임은 비례해서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입니다. 네거티브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징벌적 배상을 병행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 소송이 남발할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재편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대에 따라 필요한 가치, 환경, 안전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며 이미 기능을 상실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쇼사나 주보프 교수는 인간의 개인적 경험을 무료로 수집, 추출해 은밀하게 상행위의 원재료로 이용하고 이것이 곧 권력이 되는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를 감시자본주의로 정의했습니다. 감시자본주의 시대에는 한 나라의 정부를 비롯한 어떤 조직도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데이터가 한 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6년 아마존 저격수로 유명한 리나 칸은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1980년에 제정된 미국의 반독점법으로는 현재 아마존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폐해를 다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높여 이익을 취하는 기업은 규제할 수 있지만 데이터 독점과 그로 인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아마존은 규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빅테크 기업의 경제 제한을 규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합해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이해 상충과 경쟁 제한에 대한 규제 흐름이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 충분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 산업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걸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는 경시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그를 위한 토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관료들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옹호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기승전 감세와 기승전 규제 완화를 일관되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틀에 갇혀 있다 보니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방향을 잡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게 저자의 판단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멈춰서 버린 2020년 불평등 문제는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한국을 본격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뉴딜 계획은 바람직한 선언이고 미래지향적 목표임이 틀림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그러한 관점에서 넷 제로 사업, 수소 경제, 탈원전 등의 그린 뉴딜 정책에 주목하면서 ESG의 필요성을 살핍니다. 그린 뉴딜은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대전환을 목표한다는 측면에서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는 투자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ESG와 닮았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향후 투자 결정 시 ESG를 중요한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그린 뉴딜이라는 구호 아래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혜가 특정 기업에만 가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정부는 이에 따른 갈등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앞서 거론한 내용과 함께 삼성의 그림자, 쿠팡의 기업 공개, 서울시 제로페이, 공정 3법이 필요한 이후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등 한국 경제의 이면을 조망하는 구체적 내용과 차기 대선의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4부에서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였던 저자가 우리나라 최초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어떻게 설립하고 서비스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저자는 왜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이 책은 재벌부터 플랫폼 기업까지 우리 경제에 왜 공정한 규칙이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